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인물을 속 깊이 들여다보는 이진동의 속투뷰 누구냐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으로 이슈의 인물로 부상할 분을 모셨습니다. 김영현 전 법제처장입니다. 조국 혁신당의 영입인재 4호이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인터뷰 갑자기 모시는데 예. 그 이유 혹시 짐작하세요? 네, 아마 뭐 제가 왜 갑자기 네. 조국 신당으로 정치하러 갔는지 네. 그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모신 이유는 그거보다는 네, 그 영입인재 발표하실 때 네, 고발사주 특검이 필요하다 이 예. 얘기를 하셨어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고발사주 사건을 저희 뉴스버스가 제일 먼저 했었고, 예. 2021년 9월 2일인데요. 첫 네. 보도가.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가 줄기차게 특검이 필요한 사건이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해왔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당시에도 특검 논의가 좀 있긴 하다가 뭐 선거전국에 묻혀버렸고, 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발표를 하고, 그 이후에도 특검이 필요하다. 왜? 이건 배후의 대통령 권력이 의심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 당시에는 검찰총장이었지만 사건 당시에는. 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줄기차게 해왔는데 정치권에 그렇게 반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영입인재로 나오시면서 고발사주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빨리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오신 겁니다. 고발사주 특검 이제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뭐 잠시 한 중간쯤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독자들이 제일 궁금해한 게 그건 같아요. 조국 대표가 2심까지 가가지고 유죄 판단을 받았잖아요, 법원에서. 근데 또 판사 출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혁신당에 가야겠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영입인재로 들어가셨거든요. 이 부분을 제일 궁금해할 것 같아요. 나는 왜 조국 혁신당을 선택했나? 예. 네. 말씀하신 대로 제가 조국 혁신당을 가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국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네. 군사독재 정권의 그 피땀 어린 저항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조국의 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그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더는 볼 수가 없어서이고요. 네. 그것이 우리의 조국인 것이고, 네. 두 번째는 검찰 독재 정권의 칼날에 무관 지역 속에 있다가 이를 떨치고 목숨 내놓고 검찰 독재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인 조국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조국을 보고서 제가 용기를 냈고요. 그리고 또 조국을 또다시 외롭게 하지는 않고 싶은 마음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택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조국 전 장관,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하고 개인적으로 뭐 좀 인연이 있으신 건가요? 예, 그렇죠. 그 문재인 정부 1기 청와대에서 조국 대표가 민정수석으로 있었고요. 저는 그 민정수석 밑에 있는 법무비서관으로 2년간 문재인 정부 초기에 한 팀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럼 뭐 하여튼 2년간 같이 근무를 하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정말 잘 알죠. 그러니까. 근데 과거에 이렇게 이제 저도 조국 전 장관을 개인적으로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근데 매스컴 언론을 통해서 비춰진 모습을 보면 과거의 조국과 지금의 조국은 뭔가 좀 다른 느낌이 들어요. 많이 결연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제가 지금의 조국 대표의 모습을 보면 정말 완전히 사람이 달라진 듯한 느낌이 그런가요? 듭니다. 과거의 조국은 과거의 조국은 정말 인자하고 부드러웠죠. 지금의 조국은 쌈박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따로 이렇게 영입 인재로 이렇게 발표하기 전에 이렇게 따로 개인 이렇게 제안을 받을 때라든가 이렇게 따로 몇 번 만나신 적은 있습니까? 저야 뭐 주기적으로 이제 민정수석실 식구들하고 뭐 종종 뵙고요. 지금 요 조국 혁신당과 관련해서도 뭐 저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래전에 뭐 제게 제의를 했었는데 제가 좀
고민의 시간을 좀 많이 가졌었습니다. 네,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법관 생활하고 이제 하다가 정치권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게 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법조를 좀 출입해 봤지만 판사하셨잖아요. 예. 판사는 천당이라 그러면 물론 업무량은 이제 잘 모르겠죠. 천당이라면 여기 여의도 이 정치판은 또 정글 같은 곳이거든요. 예, 저도 지금 이제 일주일 경험을 해봤는데 정말 네. 정글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도 조금 뒷부분에 나오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 조국 대표가 2심 유죄가 났는데 이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좀 뜨고는 있지만 2심 유죄라는 게 조국 대표한테는 사법 리스크이기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1, 2심은 사실심이고 또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예. 바뀔 가능성은 없지 않느냐라는 게 또 관측인데 예. 어떻게 보시는지. 조국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인터뷰 하시면서 그런 얘기는 하셨거든요. 사실관계 파악이나 그 법리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다투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2심에서 유죄로 난 부분은 이제 크게 나누면 세 가지 네. 부분인데요. 첫 번째 부분은 업무 방해, 네. 그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겁니다. 입시 비리. 예, 입시 비리라고 돼서 그 부분은 뭐 스펙을 가장한 것은 뭐 맞습니다. 네. 맞는데 그것이 과연 형법에서 말하는 입시 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네. 그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퉈볼 만한 것이고요. 네. 이제 두 번째 파트로는 특별감찰반 반원들의 감찰 권한을 감찰을 중단시켜서 네.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부분인데 제가 청와대 근무해 본 사람으로서 특별감찰반원이 독자적인 감찰권을 갖는다라는 법원의 판단은 정말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네. 그런 판단입니다. 네.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딸이 받은 장학금을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네. 간주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흔히 말하는 김영란법에서는 공직자 본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와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경우를 명백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구분이 돼 있죠. 예. 대가성. 그런데 그러면 공직자의 딸이 받은 것을 공직자가 네. 받은 것으로 의제를 해버리면 네. 뭐하러 공직자의 배우자가 받은 걸 별도로 구분을 하겠습니까? 네. 원래 그 형사법에는 그 처벌법규는 유체석을 금지하고 네. 확장해석을 금지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근데 2심 지금 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그 형벌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고 해석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2심으로 끝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지만 법률심이 남아 있고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은 다 법률적인 네. 관점에서의 쟁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지금 다툴 여지들이 많이 있기 있습니다. 때문에 예. 대법원에 가서도 판단이 바뀔 수 있다. 예, 예. 네.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국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창당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2심에서 이제 다투고 있는데 다투지도 못하느냐 이렇게 하면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렇게 하고 흔히 말씀하시는 게 뭐 아직 유죄 확정은 안 됐지만 어쨌든 뭐 2심까지 실형을 받은 사람이 정치를 하면 되느냐. 그게 이제 보수 언론들의 지적하는 부분들이죠. 그런 얘기가 네. 있는데요. 그건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자는 얘기고요. 무죄 네. 추정의 원칙이 있고 무죄가 확정되기 전에는 네.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다 누릴 네.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면 도덕적인 면에서 그런 비난을 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지만 지금 조국 대표가 지금 유죄로 얽힌 것은 사실은 그 정치 검사들이 네. 그 자신들의 그 검찰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검찰 개혁의 기수인 조국을 온갖 검찰권을 조동원해서 올가맨 네. 사건입니다. 네. 그럼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조국의 강이라고 흔히 표현하는데 그 네. 조국의 강이 어떤 그 생활 오물의 강이라고 한다면 네. 정치 검찰의 경우에는 강이 아니라 바다입니다. 네. 권력 남용의 바다인 것이죠. 네. 네. 저는 그런 거악을 척결하기 위해서 네. 제가 조국 혁신당에 참여하게 된 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전 대표가 있다면 그 반대편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보수 언론들에서는 이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한 예. 이 뭐 혁신당을 찍겠다 이런 의향들은 갈수록 높아져 가요. 어제 갤럽 조사 같은 경우 15% 정도 예.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 전에는 뭐 같은 날 MBS 나온 것도 14%, 15% 나왔더라고요. 예. 예. 뭐 제가 보기에는 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2심에서 유죄를 받고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있지만 여전히 이제 확정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이렇게 환호 돌풍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 정치 검사들의 권력형 비리라는 네. 그 거악의 그 어떤 갇힌 희생양이다라는 네. 그런 인식을 차츰차츰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제 영입 인재로 들어가셨어요. 예. 들어갔는데 4호인데 따로 이렇게 뭘 해달라 조국 대표한테 이렇게 예. 제안받은 게 있으십니까? 예, 아니면 따로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 명시적으로 저에게 어떤 역할을 요구하시지는 않았고 네. 저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 뜻은 제가 아마 네네. 스스로 알겠더라고요. 네. 예. 아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법원, 네. 청와대, 정부에서 다 근무한 법률가입니다. 네.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저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만큼 지금 그 어떤 검찰 독재 정권의 대통령실, 검찰, 정부에서 하는 일들을 아마 정확하게 네. 법률적으로 분석을 하고 네. 그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네.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법제처장으로서 행정입법도 네. 업무를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이제 개헌 업무도 네. 한 것이만큼의 네. 어떤 검찰을 해체하는 입법 네. 나아가서 그 전에 좀 고발사주 특검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네. 최상병 사건 특검 네. 이 세 가지 사건의 특검법의 네. 어떤 선두에 서달라는 그런 뜻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네. 추측을 해봅니다. 그 소개할 때는 반법치주의 행태에 맞설 뿐 뭐 이렇게 소개를 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반법치주의 행태라는 게 뭐 고발사주 때 이런 어떤 고발사주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외에 뭐 다른 어떤 사례를 들어본다 뭐 어떤 게 제일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네. 법치라는 것은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는 것이 법치주의입니다. 네. 법치주의에 대응하는 게 이제 인치주의거든요. 네. 사람에 의한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법치주의의 전제는 누구에게나 네. 공평하게 법을 적용한다는 것인데 지금의 정치검찰은 그들 편에 있는 네. 쪽에다가는 전혀 손을 안 대고 네. 그 반대자들에 대해서만 네. 현미경을 대고 치밀하고 네. 촘촘하고 네. 집요하게 네. 수사를 하고 자신들의 것에 대해서는 대충대충 건성건성 네. 아니면 방치를 해두거나 네.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선택적 수사인데 네. 이 선택적 수사가 바로 반법치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네.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국민들도 다 목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윤석열 정권 심판론이 지금 50%를 넘어가잖아요. 계속 넘고 있죠. 넘고 예, 있죠. 아마 바닥에는 그런 걸 보고 국민들이 느끼지 그런 게 어떤 여론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예, 예. 네. 그 이제 고발사주 아까 특검 말씀하셨는데 그 고발사주는 그것도 반법치 행태잖아요. 물론이죠. 네. 예. 그거는 이제 헌법적인 어떤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예. 어떤 그런 거죠. 국정농단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가기관 대표적인 국정농단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는 수사권이라는 게 대표적인 공권력의 수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 대표적인 공권력의 수단을 가지고 사적 이익과 사적 목적을 관철한다는 것이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특검이 더 필요한 건데 예, 예. 그 특별하게 이제 영입인재 발표 때 고발사주 특검 필요성을 언급한 그 배경 네. 그걸 좀 듣고 싶어요. 예. 아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우선 지금 고발 사주와 관련돼서 1심 유죄 받은 것은 손준성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 배후에는 한동훈, 그 뒤에는 윤석열 이 두 분이 계시는데요. 한번 그 범죄를 재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발 사주의 내용은 뭐냐하면 그 한동훈 채널 A의 그 검언 윤착 사건 보도,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 보도, 네. 요 보도와 관련돼 가지고 네. 세 분, 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이분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내용이 고발 사주의 내용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네. 그 실행자는 검찰총장의 눈과 귀라고 하는 네. 수사정보정책관 손준성이고요. 네. 그렇죠. 그런데 고발사주 전날에 이 한동훈 이분이 손준성한테 반부패 부장인 손준성 그 수정관한테 60여 장의 사진을 네. 보냅니다. 직접은 아니고 같은 카톡 단체 예, 카톡 손준성 같은 정책관에 카톡방에서. 들어있는 카톡. 그렇죠. 네. 예. 그리고 고발 사주가 불거지자 그 불거지기 불과 10일 전에 수정관실에 그 하드디스크가 이미 교체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네.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고 네. 그다음에 수정관실의 검사들이 안티포렌식 네. 깔아가지고 증거를 인멸하고 네. 모든 문자 다 삭제를 하고 네. 그랬죠. 그다음에 이루어진 일이 공수처에서 기소를 한 손준성에 대해서 대검 감찰부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검사장까지 승진시켰다는 영전하고 겁니다. 승진하고. 예. 네. 자, 국민 여러분, 이러한 사정을 다 봤을 때 과연 손준성의 단독범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한동훈, 윤석열 이 두 분이 개입된 범죄라고 네.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누구라도 네.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 저희들이 처음에 보도할 때 고발사주 그 아까 말씀하신 고발사주한 고발장 써서 준 거잖아요, 고발장을. 예, 예. 그 고발장 내용을 보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예. 여사,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피해자로 적시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슨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네. 돼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예. 작성 과정에서 마음대로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분들의 의사를 듣지 예, 않고는 예, 예. 이렇게 돼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다 전혀 관련이 없는 것처럼 돼 있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하나를 가리는 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공수처 얘기를 하고 가야 되겠네요. 뒷부분 네. 한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예.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에서 설치가 됐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때 법무비서관 하시면서 네, 예. 공수처 설치에도 혹시 관련이 예, 초창기에 있으시나요? 제가 관여, 제가 네. 2년간 법무비서관하고 법제처장을 옮겼기 때문에 네. 초창기에만 좀 관여를 했었어요. 근데 공수처가 일단 수사를 해서 이제 유죄는 처음으로 받아냈어요. 네. 근데 공수처가 배우는 그 당시에 못 밝혔거든요. 고발사주, 고발장 작성자를 지목하지 못했어요. 특정하지 그렇죠. 못해서. 네. 근데 이번 공수처의 어떤 수사력, 네. 그리고 공수처를 이제 만드실 때 관여를 하셨으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공수처에 대해서. 성공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네. 그 가장 큰 원인은 수사력인 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 공수처를 또 실패라고 네. 진단하는 것은 너무 섣부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 네. 그 공수처는 있는 것만으로도 그 네. 기소독점권을 갖는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만일에 공수처가 없었다면 손준성에 대해서 기소조차도 네. 이루어지지 않았고 고발사주 사건 자체가 네. 묻혔을 겁니다. 그랬을까요? 특검으로 가지 않았을까요? 글쎄요, 특검을 하려면 또 네. 입법을 해야 되고 그러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저는 묻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좀 미진한 점은 있지만 하여튼 있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기능은 하고 있다. 예, 예. 네. 그럼
공수처제도에 미진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완해 줘야 되는 겁니까? 수사 능력 부족인데요. 근데 그 제일 큰 문제는 이제 검찰처럼 거대한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는, 그리고 작은 조직이고, 그런데다가 임기도 검사들과 달리 3년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죽임할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어떤 신분상의 불안정, 네.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이 다 겹쳐가지고 그렇게 된 건데, 저는 좀 임기를 좀 일단은 늘려서 신분의 안정감을 줘야 좀 네. 능력 있는 인재들이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네.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안 됐었던가요? 공수처법은 예. 타협의 산물이라서요. 아, 그렇죠. 누더기 입법입니다. 누더기 네. 입법. 지금 그것 때문에 그러면 누더기처럼 되는 바람에 지금 예, 예. 공수처가 제 기능을 맞습니다.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예, 있겠네요. 예, 예, 예. 네. 근데 이게 공수처장이 지금 이제 1기 공수처장 임기가 끝나고 예. 지금 후보가 2명 올라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친목 모임에 예. 뭐 같이 했던 예, 예. 분이다. 예, 예. 이렇게 본다 그러면 예. 최종 임명권자는 또 대통령이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공수처가 설립 취지대로 했을 때는 뭐 법원도 견제하고 검찰도 견제하고 대통령 친인척 관련도 뭐 수사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잘못하다가 오히려 대통령의 칼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닌가요? 공수처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칼이 될 가능성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번 2기 공수처장 인선 과정을 보면 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위원이 7명이거든요. 네. 그 7명 중 5명의 동의를 받아야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 오동훈 변호사, 아까 네, 한 법관 분이고요. 출신 네. 오동훈 변호사는 처음부터 5표 네. 이상을 얻어가지고 네. 일단 추천이 됐고, 네. 나머지 한 명을 추천해야 되는데 그 여권에서는 김태기 변호사를 네. 적극 밀었고, 그 5표가 안 됐는데도 집요하게 이제 김태기 변호사를 밀었죠. 예, 네. 밀면서 이제 4개월을 허송세월 하다가 네. 결국은 이제 그 카드를 접고 지금 말씀하신 검찰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이제 5표를 얻게 해가지고 이제 후보가 되게 된 거거든요. 그런 그 일련의 인선 과정을 보면 저는 그 윤 대통령이 네. 이명순 후보를 지명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조국 대표 쪽 5만 원 걸겠습니다. 아, 저도 예측, 벌써 걸으셨나요? 예. 네. 저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한 번 딱 정하면 바뀌지가 예측 가능해요. 바뀌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그 뭐 오동훈 변호사를 할 것 같으면 4개월 동안 끌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연히 네. 그 이명순 후보자를 지명할 거고요. 네.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수처가 정권의 칼로 돌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네. 근데 이제 공수처에 지금 그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도 가 있고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위원장이 고발된 거 그 사건도 지금 공수처에 가 있어요. 네. 그럼 저희들이 공수처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없게 되는 건가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면은 네. 좀 희한한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손준성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네. 그거를 항소심에서 공소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네. 공수처에서 해야 됩니다. 네. 항소 유지 공소 유지를 제대로 안 하면 항소심에서 손준성이 무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거랑 똑같냐면 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사건 1심에서 그 원고의 청구가 기각이 된 상태에서 그 항소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1심에 그 소송을 잘 대리해오던 변호사를 해임을 하고 정부 법무공단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리고 아무런 대응을 안 하고 법무부가 그런 끝에 뭐 재판장으로부터 왜 이렇게 준비를 안 하느냐라는 그런 패소할 결심을 한 끝에 패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똑같은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 고발사주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면
최상병 사건, 최상병 그 수사위압 의혹도 지금 국회 패스트트랙을 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특검안이 이제 통과될 가능성이 높죠. 이번 국회에서 예, 예, 하니까. 예, 예. 근데 또 예상해 보건데 예. 거부권 행사될 거예요, 그것도. 그렇겠죠. 네. 그러면 이제 지금 국회에 다 올라갔던 특검법들은 다 통과가 안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22대 국회에서 200석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이제 과반 의석 이상만 된다. 예. 그래도 똑같은 결론이 나잖아요. 그렇겠죠. 특검법 발의해서 통과되고 거부권 행사하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검은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국민 여러분께서 네. 반윤석열 연대 200석을 네.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하여튼 정권 심판론이 50% 이상이니까 200석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네.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분위기는 또 과반 이상이 되면 또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예, 예. 네. 어떤 여론을 또 마냥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70% 가까이 예. 되잖아요. 예. 국민 예. 여론이. 예.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뒷부분에 가갖고 해야 될 이어서 할 질문이었는데 미리 말씀하셨으니까 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처럼 잘못하다가 공수처에서 그렇게 돼버릴 가능성도 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징계 처분 취소 소송도 지금 상고까지 안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저는 그 확정이 된 거죠. 확정됐습니다.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방법은 없죠. 네.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그 징계 혐의자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당한 징계를 받게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 의무를 방기해 버린 것이거든요. 네. 저는 직무유기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원고 윤석열, 피고 한동훈으로 진행된 징계 처분 취소 소송이 있잖아요. 예, 예. 그래서 1심에서 이긴 거를 아까 말씀하셨지만 2심에서 예. 침대 축구하듯 거의 결론 뭐랄까 적극적으로 안 다투고 굉장히 소극적으로 언론에서는 패소할 결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네, 의무 방어전 이하로 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예상대로 결과가 취소 결과가 나왔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누군가가 직무유기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한동훈 위원장의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리고 그 1심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한동훈 위원장 검사장이었죠 그때는. 예. 감찰 수사 방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는 취지로 1심 판결은 났잖아요. 그렇죠. 그 1심은 직권남용을, 나가서 예. 판단을 해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동훈에 대한 그 대검 감찰부의 감찰을 방해했고 네. 또 수사도 방해했다. 그리고 판사 사찰 문건과 관련돼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을 했다라고 네. 명확히 판단을 했습니다. 그 2심에서는 이제 그 절차상의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했는데 결국은 법원 판단에 남은 것은 1심 판단, 감찰방해 있었고 수사방해 있었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해서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라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을 형사법적으로 표현하면 다 직권남용죄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아마 임기를 마치고 나시면 형사적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돼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네. 근데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 시효가 지금 계속 가는 거죠, 지금. 그렇죠. 네. 들어봐야죠. 그 부분도 공수처에 있는데 결국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마친 다음에 이게 사법 리스크가 시작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서 이제 다음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데, 예. 그저께 이제 그 장윤선 취재 편의점에 나와서 예. 그 검찰 쿠데타다 예.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역심을 봤다 이런 예. 얘기를 한 걸 저 들었어요. 그래서 예.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궁금해서 이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었는데 예.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때가 2019년 8월 15일 그 목천 독립기념관에서 진행된 그 광복절 기념식이었습니다. 네. 그때 제 옆옆 자리에 검찰총장이 앉아
있었는데요. 네. 저는 그때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음 봤습니다. 실제로 이제 맞닥뜨린 네. 거는. 그리고 이제 광복절 기념식이 시작이 됐는데 보통 이제 광복절은 이제 대통령 그 말씀 중에서는 가장 그 국가 백년대계와 관련한 말씀을 많이 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수도 보통의 기념식에서의 말씀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예, 광복절 기념식에서의 그 대통령 말씀에 대해서. 그 기념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한 10여 번, 15번 정도를 박수를 치는데 네. 유독 한 사람, 제 옆옆에 있는 그분만 박수를 안 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쳤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안 쳤습니다. 글쎄 네. 다시 영상을 돌리면 한 번은 쳤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안 쳤고 안 쳤을 뿐만 아니라 네. 그 팔짱을 끼고서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네. 네. 뭐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검찰총장이 다른 마음을 먹고 있구나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간파를 하셨던 거예요? 예. 근데 왜 그 시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주시하셨던 거예요? 아니 다 박수 치는데 혼자 안 치니까 주시가 아니라 눈에 띈 눈에 띈 거죠. 예. 근데 그래도 형식적으로는 아마 마음에 없어도 이렇게 박수 보통 그런 행사장에 가면 박수 치는 거 아닙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그냥 건성건성이라도 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굉장히 기괴하게 보였던 겁니다. 야, 그거 한번 돌려서 찾아볼 한번 예, 저도 궁금하더라고 제 기억이 네. 맞는지.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죠. 바로 8월 27일에 아마 전격적으로 네. 그 청와대에 전혀 보고 없이 네.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하죠. 8월 27일에. 네. 그 어디 언론에 보니까 보고가 없었나요? 저는 보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따로 보고했다라는 뭐 언론 보도 나오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사전 보고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장관한테도 보고를 그때 안 하죠? 저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그래서 그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혼비백산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보통은 이거 다 주요 인사 압수수색하고 하면 청와대까지 다 보고를 하죠. 다 하고 하는 건데. 국정의 중요한 네. 정보인데 그걸 네. 사전 보고를 안 하고는 네. 그런 일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야, 이거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그 서울에 보면 예. 이 전두환 하나회가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포하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하여튼 문을 잠궈놨든 뭐 못 나가게 하든 해서 결재를 받잖아요. 예. 근데 이건 보고 그냥 그런 어떤 보고 없이 그냥 했다는 예, 거죠. 진행이 됐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당시 왜 보고를 안 했냐 그러니까 네. 이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 내 법무부 장관 후보자다 보니까 네. 사전에 보고를 하면은 압수수색 기밀이 새나갈까 봐서 그랬다. 네. 라는 이유였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예. 보통 그런데 법무부 장관으로 검찰을 지휘한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 번. 예. 법무부 장관한테 그 권한이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국을 통해서 보고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무부 장관이 어느 출신이냐에 달린 거죠.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이고 네. 한동훈 장관은 검찰 출신 장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검찰은 검찰 출신 장관만 인정을 하지 비검찰 출신 장관은 인정 안 합니다. 네. 야. 그런 것도 그러면 어떤 반법치주의의 행태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당연합니다. 네. 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네. 검찰 출신이냐 아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 지휘계통에. 그렇죠. 시스템적으로 움직이는 그 거잖아요. 당연히 법무부 네. 장관한테 보고를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영입 인재 발표할 때 그 반법치주의적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 효과적으로 사법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최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될 사안들, 예. 아까 이제 반법치적 행태는 뭐 고발 사주도 있고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 추가로 뭐 더 있습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는
검찰이 국민의 범죄는 이제 잡돌이 하듯이 잡고 있는데 정작 네. 그들은 범죄 행위를 태연하게 자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이제 두 가지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사례가 피의사실 공표입니다. 네. 검찰발 언론 보도는 네. 불법적인 피의사실 공표 행위라고 보면 됩니다. 검찰반 단독 보도라는 그 이유만으로 네. 그것은 불법 행위고 범죄 행위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마치 언론 플레이라는 네. 그냥 뭐 해도 되는 네. 것처럼 용어가 사용이 되고 있고요. 네. 언론 역시도 단독 보도를 해야 되니까 그 검찰의 범죄 행위에 가담을 해서 네. 단독 장사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명백한 범죄 행위가 마치 범죄 행위가 아닌 것처럼 국민들이 네. 인식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틀림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이런 검찰반 단독 보도가 앞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수사팀 전체를 대상으로 공수처에 네. 고발하는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네. 언론이 단독 보도를 할 수는 있죠. 근데 검찰발 단독 보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검찰이 이거를 어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압박하기 위해서라든가 이렇게 슬쩍 흘려가지고 뭐 아까 말씀 언론 플레이라는 용어로 해서 슬쩍 흘려가지고 이 압박하는 행위라든가 어떤 수사에 도움을 받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검찰이 단독으로 특정 언론에 네. 피의 사실을 알려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네. 수사를 좀 편하게 해보려고. 네. 그리고 수사 대상자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네. 그리고 또 뭐 다른 거는 없습니까? 또 영입인재 발표 때 하신 얘기 중에 그 국민의힘이 야당에 돌아갈 비례대표 이 의석을 갖다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도 했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네.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워낙에 복잡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이해하시는 거를 좀 포기하시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두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그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 아닙니까? 300명에다가 어느 정당이 얻은 득표율을 계산합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그 국민의힘이 이제 정당 득표율을 40%로 했다고 치면 120석이 되지 않습니까? 30 곱하기 4, 0.4 하면은. 그걸 해놓고 두 번째로는 그 정당이 지역구의 의석에서 얻은 수를 비교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지금 뭐 지역구에서 120석 정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20석을 얻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아까 120석의 정당 득표율로 계산한 전체 국회의원 수의 곱하기 그 득표율 하면 120이었는데 지역구 의석 수에서 120석을 얻었다 그러면은 그 정당에게는 비례대표 의석을 할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성정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좋게 말하면 위성정당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 부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법적으로 치면은 그 법인격 부인의 법리라는 아주 그 상법과 관련돼서는 대법원에 확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행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서 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실체가 없는 법인의 법인격을 부인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미래당인가요? 거기다가 그 당직자를 파견해서 당 대표를 앉히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국민의 미래의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당사에서 창당되고 국민의힘의 사무국장이 당대표를 하고 국민의힘에서 온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이 거기 공천관리위원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국민의 미래와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이 내세운 실체가 없는 정당에 불과한 겁니다.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경우 하수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아바타 정당이라고 하죠. 아바타 정당, 분신 정당. 아바타 정당이거든요. 대법원에 의하면 이런 아바타 정당은 정당으로서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의 미래는 인정이 안 되는 국민의 힘이 이제 정당 득표를 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40%를 득표했다고 쳤을 때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역구 의석수를 120석으로 얻어서 쳤을 때 네. 한석도 비례대표로 할당하면 안 됩니다. 네. 따라서 네. 이 부분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네. 법적인 검토를 잘 하셔서 네. 총선이 치러지더라도 국민의 미래에 단 한 석도 비례대표 의석수를 할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런 면에서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례연합정당 같은 경우에는 같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 좀 다른- 정당이 다르죠, 들어와가지고 구조가. 예. 한 거니까 예. 이걸 법인격이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와 더불어 그렇죠. 저 비례연합.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의 미래는 국민의힘의 아바타 네. 정당으로서 네. 따로 독립적으로 비례의석을 할당받으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 점을 유념을 해서 국민의 미래에 대한 비례대표 할당 의석수를 정해야 되고 만일에 이것을 무시하고 할당을 하면 네. 대법원의 당선 무효 소송까지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면 결국은 이게 법 절차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선관위에다가 선관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피고로 해서 대법원의 당선 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예. 네. 그게 만약에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국민의힘에 가는 의석들이 다시 조국 혁신당으로도 오겠죠. 그러니까 야당들의 더 다른 정당들이 배분해서 갔습니다. 배분해서 갖게 되는 거죠. 예, 예. 네. 그럼 국민의힘은 비례 의석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거의 근데 국회 끝날 때쯤 내리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이 사법부가 갖고 있다가요. 그렇게 정치적인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이 대법원인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조국 그걸 이제 그 처장님께서 그걸 예. 주의하게 되는 거네요. 그런 어떤 예, 법적인 예. 절차들이라든가 예, 이런 예. 것들을. 예. 그 영입 인재 발표 때 이렇게 보니까요. 예. 그 청화국구 전 의원은 민주당인데 거기 나오셔가지고 우리 예. 처장님은 축하 말씀도 하고 격려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예, 예. 네, 거기서 왜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근데 그 말씀 중에 보니까 그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에서 자라나 뭐 어려움이 네. 많았다 이렇게 하는데 예, 예. 그 만석동 괭이부리 마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 빈민촌으로 네. 좀 잘 알려져 있는 마을 같아요. 예, 예. 그러면 그 성장 과정이 상당히 그 애로사항이라든가 뭐 어려움이 많았을 것 같은데 예. 뭐, 어떻습니까? 뭐 경제적으로는 궁핍했지만 네. 뭐 정신까지 궁핍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네. 경제적으로 어렵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는 좀 정신적으로 좀 끈질기고 강한 면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뭐 성인이 돼서 네. 이룩한 것을 박탈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마음도 좀 덜한 것 같아요. 워낙에 그 어린 시절에 없이 살았기 때문에. 네. 그게 제가 법관 시절에 그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돼 가지고 네. 쓴소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뭐 법관 옷을 벗으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에 제가 좀 용감하게 나설 수 네. 있었던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때 또 발표하시면서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이 조국 신당에 가게 된 어떤 배경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 수사 받을 때 분노하면서도 두려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이쪽 정치권에 들어오시면 두렵진 않으셨어요?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 발을 들이고서도 두려워하면 안 되죠. 네. 네. 그런 두려움을 떨쳐냈기 때문에 이제는 용감하게 싸우기만 할 겁니다. 네. 그 간밤에 밤잠 설치고 고민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집에서는 혹시 보통 이 남편이 정치한다고 하면 집안에서 말리잖아요. 네. 뭐 말리거나 그러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부장판사로 있다가 한 이틀 만에 청와대로 가게 됐는데요. 네. 그때도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네. 못 가게 했는데 제가 어떤 사법권의 민주화를 위해서 네. 내가 청와대 가는 게 필요할 것 네. 같다라고 설득을 해서 네. 이제 가기로 하면서 제 아내가 조건을 다른 게 절대 정치하지 않기 네. 라는 조건을 달았고요. 저는 그래서 청와대 가고 나서 2018년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고 2020년에 총선이 있었는데 금방 말씀하신 제가 이 네. 괭이부리말이라는 그 성장 스토리 때문인지 몰라도 예. 그 청와대에서는 하여튼 그 출마를 제가 권유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근데 아내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네. 다 이제 출마를 안 했었고 요번에 또 조국 대표가 제의를 했을 때 처음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정치하지 않는 꽤 오랜 시간을 네. 저와 아내가 네. 정말 고민을 하다가 네. 개인의 조국을 돕기로 하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개인의 안위는 벗어놓자라는 네.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까 성장 스토리 말씀하셨는데 좀 알려지지 않은 무슨 성장 스토리가 있으십니까? 좀 얘기하실 만한 부분들이. 갑자기 아니, 제가 또 뭐 제가 이제 이걸 미리 좀 보고 예. 갱인부리 마을에서 했으면 과거에 어땠는지 이렇게 좀 자료도 좀 찾아보고 와야 여쭤보는데 찾아봤더니 별로 나온 게 없어요. 예, 그 괭이부리 말은 이제 김중미 씨의 그 소설 제목입니다. 네. 소설책. 예. 그리고 뭐 그냥 그 부둣가 근처에 있는 빈민촌이고요. 그 네. 빈민촌은 아마 1960년대 70년대 해가지고 네. 그 인천의 부둣가에 일거리를 찾아서 네. 전국에서 이제 이불 한 집만 들고 오신 분들이 이제 무허가로 집을 짓고 네. 살면서 형성된 곳입니다. 근데 뭐 제가 어린 시절 얘기야 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학비는 제대로 내고 다니신 거예요? 예? 뭐 저는 그래도 좀 공부를 좀 네. 잘하는 편이라서 장학금의 혜택을 좀 많이 받습니다. 네. 예. 보니까 어디 서울대 졸업하셨는데 예. 서울대는 그때 국립이라서 그렇게 또 예. 등록금이- 더군다나 저는 사범대학을 가가지고 네. 그 등록금 싼 서울대에서도 절반만 내고 네. 다녔었습니다. 고생은 많이 하셨겠네요. 네, 아까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그 청와대에 있다가 그러니까 판사를 하다가 이틀 만에 이제 법무비서관으로 갔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자료를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비판한 글들도 꽤 있더라고요. 예. 어떻게 양승태 대법원장하고 법원 행정처에 대해서 비판을 하다가 예. 이틀 만에 바로 예. 법복을 벗고 청와대로 직행을 하느냐 이런 얘기 비판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은 그 당시에 이건 바람직스럽지 않은 건데 예.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혹시 그 무슨 특별한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많죠. 그래요? 또는 어떻게 연원을 따지면 저는 제가 그 사태에 어떤 문제 제기자로 등장한 것이 2000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뭐 그건 따로 언제 불러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네. 맨 마지막 파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원의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네. 단체는 법원 단체 중에서도 굉장히 리버럴한 단체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법원장의 인사 전횡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동학술대 대법원장 인사권에 대한 공동학술대를 개최할 계획을 갖게 됐는데 네. 그 계획을 짠 사람이 바로 이제 국제인권법 연구회 당시 간사였던 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7년 3월에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네.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던 차에 이제 법원행정처에서는 이제 굉장한 위협을 느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를 하자. 해체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명분을 내세웠냐면은 중복가입 금지라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 당시 대법원 얘기에는 그 연구단체에 일법관 1연구단체라는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예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그게 어처구니가 없었기 때문에 사문화가 돼 있다가 이 바로 국제인권법 연구회를 해체하기 위해서 국제인권법 연구회가 제일 나중에 신설된 연구회인데 한 연구회만 받는 것으로 정리해라. 만일에 정리하지 않으면 네. 제일 먼저 가입한 것만 남겨두겠다라고 네. 했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간사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네. 예. 그리고 저 간사의 일을 이제 가장 가까운 데서 보았던 사람이 이제 총무 네. 팀장인데 그 총무 팀장이 다름 아닌 이탄희 의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국제인권법 연구회 간사의 오른팔을 네. 법원행정처가 기획심의관으로 인사발령을 내버립니다. 그건 저기 당근을 준 거 아닌가요? 기획심의관이면? 당근을 주면서 네. 일종의 정보원 역할을 시키고 교란 행위 이런 것이죠. 네. 그래서 이탄이 그 당시 그 심의관이 이제 발령되기 전에 인수인계하러 가봤더니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가 국제인권법 연구에 그 제가 항의한 그 글에 대한 반대 논리를 만들어 봐라. 그리고 놀라지 마라. 네. 그 컴퓨터에 뒷조사 파일이 있을 것이다. 아, 뒷조사 파일? 예, 그런 그 문제 제기를 하는 판사들에 대한 파일이 있을 것이다. 놀라지 마라. 아, 그래요? 그건 검찰이나 하는 일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 바로 이탄희 의원이 사직서를 내게 됩니다. 네. 내게 되니까 이제 법원행정처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러면은 그 행정처에서 일하지 말고 다시 있던 법원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돌아간 상태에서 네. 이제 그런 일련의 그 사태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문제 제기를 했고 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3월 달에 구성을 했는데요. 그 진상조사위원회가 한 달간의 조사 결과 내린 게 뭐냐면 아무런 문제 없다. 네. 사법행정권과 관련된 아무 문제가 없고 뒷조사 파일도 없다라는 이제 어처구니 없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4월 달에. 네. 그래서 그 결론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여러 법원에서 단독 판사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조사냐 해서 다시 2차 조사를 요구하면서 전국 법관 회의를 요구를 합니다. 네. 그런데 그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이 전부 다 거절을 합니다. 전국 법관 회의도 거절하고 2차 조사도 거절을 하죠. 네. 그러던 차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고 네. 그 당시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이 네. 생각하기에 이제 법원이 저렇게 시끄럽고 문제가 되니 법원 개혁을 적합한 사람이 법무비서관이 돼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하에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현직에서 가장 먼저 그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을 해왔던 제가 적임자라는 이제 판단이 들어서 저에게 일을 해보자고 했고요. 그 전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하고 전혀 몰랐던 인면식은 없었고요. 예. 그 제의를 받고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그 법관으로 있다가 하루아침에 청와대로 간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제가 가야 전국 법관회의의 개최도 또 승인을 하고 2차 조사도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그 제의에 응해서 법무비서관으로 가니까 정말 그 다음 주에 양 대법원장이 그 전국 법관회의 오케이 승인하겠다라고 했고 그 전국 법관회의가 만들어져서 그 결과 2차 조사까지 진행이 됐고 후에 쭉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게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사법농단 수사로 이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사법농단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다 무죄가 나온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이제 대부분 아마 한 80% 90% 정도에 해당되는 것은 재판을 관여해서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법행정권과 관련돼 가지고 아까 말한 그 중복가입 금지가 판사들의 연구 활동을 방해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사법행정권과 관련돼서 나와 있는 불거진 문제들로 기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앞에 부분 아마 한 80~90%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컸었던 애초부터 기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이 직권남용죄는 뭐냐면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에 직권남용죄가 성립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재판과 관련돼서는 타인의 권리라는 것은 개개의 법관의 재판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개개의 법관의 재판권은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독립해서 하는 것이니까. 누구도 관여할 수가 없으니 그 누구가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를 그 법관의 재판권을 방해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그런 이유에서 무죄가 난 겁니다. 그리고 사법행정권과 관련돼서는 실제 실행행위자인 그 임종원 법원행정처 이제 차장을 까지가 실행자이고 그 위에 윗선이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이유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것은 형사재판은 1심에서 무죄받은 형사재판은 직권남용죄에 해당되느냐 안 당하느냐의 문제인 것인데 법관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사법행정권을 갖고 있는 대법원장이 개개의 법관의 재판에 이렇게 관여하는 것은 형사적으로는 불법이라고 아니할 수 있지만 헌법적으로는 위헌적인 행위이다. 그렇죠.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여 그게 헌법 103조의 규정입니다. 헌법 103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이다. 이것을 훨씬 더 중요하고 생각하고요.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판단했습니다. 헌법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을 국민 여러분께서 좀 더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증거 관계에 따라서 증거 불충분을 해서 법적으로는 뭐 유죄 판단은 안 나왔지만 헌법적으로는 위헌적인 행위다 이런 얘기죠. 그 혹시 뭐 오늘 이렇게 하시는 동안 막 이런 인터뷰 많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하다가 보니까 또 두서없이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못 하신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기회 주시면 저도 그런 말씀 해주실 것 같아서 준비 하나를 해왔습니다. 그 오얏나무 아래서 각근을 고쳐 쓰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다른 사람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윤석열 사단이 그 득세하기 전에 검찰은 하던 수사도 선거철이 되면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정치검찰은 3년 전 조국 대표에 대해서 무혐의로 자신들이 무혐의로 결정한 사건을 그 울산 사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총선을 바로 둔 목전에 둔 지금 상황에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고 강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그 명분은 정치 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할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 묻겠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2년 공범으로 강하게 추정되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여사를 붙이라고 하도 그러니까 저도 여사를 붙이겠습니다. 붙여주신 게 아니라 저희들도 잘못하죠. 행정 저지해봤습니다. 농담이고요. 2년간 서면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서면 조사조차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서면 조사조차도 안 한 이유를 밝혀달라는 겁니다. 소환 조사는 고사하고. 이 정권 끝날 때까지 안 하는 거 아닐까요? 그거 묻어둘 것 같은데요. 지금 태세로는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시효는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공소시효는. 저 공소시효 안 따져봤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공소시효 가고 있다고 봐야죠. 가고는 있는 거죠 지금.
하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말한 반법치 행태에 또 해당이 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특검을 해야 되는 거고 예, 예. 그 특검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200석 이상을 줘야 또 이게 특검법을 또 통과시켜서 할 수 있다. 이런 오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리 잘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금방 했던 얘기하고 비슷하지만 맥락은 예. 이제 어차피 비례를 4호인데 영입 인재 4호인데 비례는 네 번째 받는 건 아니죠. 4번은. 아닙니다. 이제 당원 투표 그다음에 국민 참여 투표로 해가지고 순번은 결정이 아마 다음 주에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찌 됐든 이제 지금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상당히 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자는 여론이 조국 혁신당이 그 상징성을 가져감으로써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예. 그러면 이 국민들이 지지를 많이 보낼수록 입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해 주신다면 뭐 저의 입성은 중요하지 않고요. 네. 이 검찰 독재 정권을 그 종식을 하루를 더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럼 혹시 그래서 국회에 이제 입성하시게 되면 내가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정말 이거는 해내야 되겠다 하는 일들. 우선 제일 당면 과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검법, 네. 그 김여사 특검법, 김 여사님 특검법, 네. 그다음에 고발사주 특검법, 최상병 사건 특검법, 네. 이것을 관철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검찰의 권력을 권한 분산하는 입법을 하는 것이고요. 네. 최종적으로는 제7공화국 헌법으로 네. 새 시대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네. 그 법무부비서관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헌법 대통령이 발의를 한 게 헌법 개정안이 있었죠. 예, 예. 거기에 골자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헌법 얘기.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련한 헌법이 정말 그 미래를 대비해서 만든 헌법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 표결 상정까지는 된 거죠? 상정은 됐는데 이제 불성립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국민의힘 쪽에서 참여를 안 해서 불성립된 거잖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이렇게 좀 듣다 보니까 그 외유 내강형 같아요. 그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시고 밤잠도 설치하면서 뭐 하여튼 의논도 주변 분들하고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 나름대로 이렇게 초심을 이렇게 내가 가서 꼭 이건 해야 되겠다 초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네. 그 초심 잃지 마시고 예. 초심 잊지 않고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예, 힘차게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you